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하신 두 번째 세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누가 흑인인가?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누가 흑인인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을 왜 할까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종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종차별은 뭐니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죠. 검은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관념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 가서 닿는가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대서양 노예제에 가서 닿습니다. 대서양 노예제는 사실 흑인이라서 노예가 된 게 아니죠. 흑인이 노예가 될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서양 노예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흑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흑인의 검은 피부가 이제 열등함의 표지와 계속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강제적인 노동에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부리는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내면화시키고 강조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흑인에 대한 차별인 대표적인 인종주의가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차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예제를 연구하는 특히 이제 대서양 노예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노예라고 하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통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노예제가 있었던 사회,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는 굉장히 많거든요.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노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각 지역의 노예제와 달리 대서양 노예제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대서양 노예제는 먼 거리,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영원히 올 수 없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곳에 노동력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에 어떤 특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말을 대서양 노예제에 쓰지 말고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enslaved Africans라고 하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제안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박물관들에 가보면 노예제의 역사를 따로 다루는 박물관도 있거든요. 리버풀의 국제 노예제 박물관 같은 곳이 2007년에 생겼는데요. 굉장히 늦게 생겼죠.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와 다른 노예제의 재현의 어떤 그 뒤늦음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그 박물관의 캡션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대서양 노예제의 경우에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지만 훨씬 더 정확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 부족의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 단어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노예제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흑인 차별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들, 런던이나 리버풀, 브리스톨, 또 프랑스의 낭트, 보르도, 생말로, 코펜하겐, 리스본, 세비야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점은 노예무역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플란테이션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노예무역선이 삼강무역을 통해서 이 항구들을 드나들었고 그 삼강무역에 이 항구들은 깊숙이 관련해서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6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400년 정도의 36,000건의 노예선이 항해를 했고요. 약 한 1,200만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강제 이주다. 아프리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서양 노예제를 통해서 검은색과 열등함, 노예가 결합이 됐고 이런 경제적 관계가 노예제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가 인종주의의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페이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블랙페이스 논란에서도 한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역사적 맥락, 그러니까 블랙페이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가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잘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발휘하지 못하거나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예선 브룩스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모두가 다 노예제에 찬성하고 그것을 선전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했던 그룹에서는 노예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노예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 바닥에 짐짝처럼 사람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너무나 또 노예를 수동적으로 묘사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도 노예가 뭔가 자신의 해방을 애원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애원할까요? 스스로 나를 해방시키지 않고 내가 강제로 부당하게 받은 억압에 대해서 누구에게 애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역시 제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방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노예제의 그 긴 뿌리에 의한 그림자인데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이라는 이제 약간 상징으로 말하고 32분의 1이라는 법칙이 있고 이런데 이게 노예제의 산물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거든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에요. 그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으로도 흑인으로도 정체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이면 흑인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자,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권력관계, 인종주의의 존재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흑인이지만 얼굴이 그 말은 32분의 1 피가 섞였다, 뭐 8분의 1이 섞였다, 16분의 1이 섞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종적 정체성이 무엇일까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흑백이 분리된 미국 사회에서 백인만 갈 수 있는 전용 시설에 간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패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흑인인데 백인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전형과 표현형이 다르고 인종적인 표현형이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백인인데 흑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해서 나는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인종 정체성은 흑인이야. 트랜스 레이스를 난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거든요. 레이첼 돌레잘이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존재들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가능하다면 트랜스 레이스는 왜 안 가능하지? 이런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참 논쟁이 사실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그 중에 정한솔님이 보낸 질문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봤을 때 다르구나. 다음번에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노예까지 흑인을 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당화 작업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흑인을 비유했고 어떻게 흑인을 비하하는 혹은 네, 굉장히 많은 비유와 상징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인의 피부가 검잖아요. 검은 피부는 굉장히 튼튼하고 질겨서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어떤 매질을 해도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예로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정당화도 있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 억측이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흑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섹슈얼한 능력에 대한 과장. 흑인 남성,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삼은 흑인 남성과 농장에 있는 백인 여성 사이에 뭔가의 관계들이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흑인 남성을 벌주고 흑인 남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흑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성적인 능력 때문에 백인 여성들을 모두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흑인들은 성적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동물에 더 가깝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를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 약간의 기술적 문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에 사정이 약간 생겨가지고요. 지금 사회자와 답변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잠시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이 두 사람 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있더라도 퍼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지금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는 큰 서양의 담론 중에 하나가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담론이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고 그것이 흑인의 어떤 그 노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서구 문명에서 성서가 가지는 권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성서의 권위를 통해서 바로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선생님 지금 질문하신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래서 야벳은 유럽인의 큰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셈은 셈족
민족들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인 함족을 야벳들이 노예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반드시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져와서 유럽인들은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제나 인종관념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어떤 도구 상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악마나 어두운 기운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태초에 세상이 생겨날 때 신비롭고 영적이고 그런 거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에 관한 이런 걸 이제 그 과학사가들은 원초적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원초적 비유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중에 유리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 상자 안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뽑아서 성경에 있는 그 함의 저주,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라고 하는 것도 노예제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뽑아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소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염은옥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노예의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자기 노예를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인 일종의 피해자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결국 가서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노예 자신이 주체라고 하는 행위성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안에서, 흑인 노예 안에서 어떻게 이 피해자성과 행위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지 현재 관점에서 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근데 이건 노예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부당한 억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내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그 피해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과 사실 연결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과 그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 불쌍한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수동적인 피해자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수동적인 피해자에 놓였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뭔가 그 최소한의 뭔가가 그래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놓친 것은 바로 행위자성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피해자성과 행위자성이라는 것을 굳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다거나 어느 한쪽을 강조해야 된다거나 보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이죠. 물론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의 선택지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사실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피해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노예제의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굳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